바샤샥 하얀 액체가 얼굴에 튀었다. 우유였다. 게다가 아직 차가웠다. 아, 죄송해요. 미끄러져서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기획실 과장 박준호였다. 그는 일부러 웃으면서 빈 우유팩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저기요, 박준호 씨, 그게 과장이 할 짓이에요? 옆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킥킥 웃었다. 화려한 네일에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괜찮잖아. 청소하는 할머니는 우유 닦는 게 일 아니겠어? 박준호는 양복 소매를 정성스럽게 털고 우유가 튀어 얼룩진 할머니를 비웃듯이 내려다봤다. 아, 바닥이 미끄럽잖아. 넘어지면 자기 책임이라고. 근데 왜 아침부터 이런 데를 닦고 있어? 방해되는데.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그마한 할머니. 얼룩진 유니폼 위로 차가운 우유가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님. 나이는 79세. 하지만 그녀의 진짜 직함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회사에 아무도 없었다. 이 회사를 제로부터 키워낸 창업자이자 전 회장.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 파트타임 할머니일 뿐이었다. 수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려 하지 않았다. 멀리서 누군가의 스마트폰 셔터 소리가 들렸다. 그 기척조차도 수님은 묵묵히 받아들였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회사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까? 창업 40년, 공장 하나로 시작한 이 회사는 이제 국내외에 지사를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웠다. 몇 년 전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회사를 맡겼다. 김도현, 성실하고 노력파이며 MBA도 취득한 남자. 그때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 실적은 좋고 숫자도 깨끗했다. 하지만 수님의 직감은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이 회사, 겉과 속이 뭔가 달라. 그래서 수님은 결심했다. 이름도 경력도 버리고 수수한 유니폼을 입고 회사의 뒷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청소부라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어 여자이고 고령이며 현장의 최하층이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처음 본 광경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날 오전 11시 수님은 복도 끝에서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묵묵히 더러움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과 대화하듯이. 그때 또각또각 시속이 바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저편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잘 재단된 네이비 양복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사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그 존재, 현 사장 김도현. 그는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수님의 모습에 문득 시선을 돌렸다. 한순간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하지만 도현은 이내 시선을 스마트폰으로 되돌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다. 인사도 시선도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수님은 저절로 발걸음을 멈췄다. 피를 나눈 단 한 명의 아들. 그럼에도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이 비치지 않았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숫자만 보고 살게 되어버렸다. 너 옛날엔 눈이 더 상냥했는데. 수님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대걸레를 움직였다. 이 회사를 구하려면 먼저 현장부터 봐야 한다. 수님의 싸움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이거 지시한 자료랑 다르잖아. 고함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아침 청소를 마친 수님이 서류를 사무과에 전달하던 중이었다. 복사기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꼿꼿이 세운 등줄기가 부자연스럽게 뻣뻣했다. 소리 지르는 사람은 10대 남자. 파견 주제에
하고 내뱉듯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시서에는 이 내용으로 변명하지 마. 그러니 너는 언제까지고 파견인 거야.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마치 파견이라는 말이 더러운 것인 양가슴에 박힌 듯 했다. 수님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다. 그 젊은 여성은 2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 슬랙스. 화장기 없이 수수했지만 깔끔했다. 아마 누구에게도 튀지 않으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남자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무릎에 놓인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수님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조금 붉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지 못하는 건지 울고 싶지 않은 건지. 괜찮니? 수님이 말을 걸자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이 아닌 사람은 끼어들지 말라고 해서요. 그 눈에는 겁과 피로가 배어 있었다. 수님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왜 여기에 있니?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딘가 자신을 책망하는 듯한 미소였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 한 분이신데 이제 연로하셔서 거동도 못하세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해서 파견이라도 뭐든지 좋으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중간에 끊겼다. 하지만 충분했다. 정사원이 되고 싶어요. 아무데나 좋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회사에 있으면 언젠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수님의 가슴이 꽉 죄어왔다. 이 아이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었다. 이름 물어봐도 될까? 지은입니다, 이지은. 지은 씨,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점심이라도 어떠니? 나는 식당에 싼 정식밖에 모르지만. 지은은 조금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다음 순간 푸흡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꼭이요. 그 미소가 어딘가 수님의 젊은 시절을 닮은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가 망가지기 전에 내가 뭔가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수님 안에 불이 지펴진 순간이었다. 그날 밤 야근으로 아무도 없어진 사무실에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타닥 타닥 타닥. 그리고 다시 지우고 다시 치고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입력하는 이지은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낡은 파견직 책상 한 구석에서 그녀는 줄곧 컴퓨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 눈은 진지함 그 자체였고 마치 온몸의 신경을 한 점에 집중시킨 듯 했다. 시간은 이미 22시를 넘기고 있었다. 수님은 그날 회의실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을 발견했다. 문득 들여다보니 모니터에는 제안서 최종 페이지가 비치고 있었다. 응? 그래프의 색상, 데이터의 근거, 도해의 구성, 타겟 사용자 경향 분석. 그것은 아마추어의 작업이 아니었다.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보면 확실히 가치가 전달되는 그런 자료였다. 수님이 말을 걸자 지은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 잠그는 걸 잊어서요. 아니, 화내는 거 아니야. 너 이거 혼자 만든 거니? 네, 파견직도 제안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요. 시험 삼아서. 이건 통과될 거야. 내용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전달력이 있어. 지은의 눈이 아주 조금만 촉촉해졌다. 그런 말 들어본 건 처음이에요. 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믿어도 돼. 다음 날 징계 직후 지은은 직접 만든 제안서를 덮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회의실 중앙에는 지은의 상사인 영업대리과 과장 이영철이 앉아 있었다. 실례합니다. 금일 제안에 관하여. 뭐야? 파견직이 제안? 영철이 서류를 받으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한 것도 겨우 몇 초 만이었다. 불운. 과연 그렇군. 그렇게 중얼거린 다음 순간 찢어지는 소리. 영철은 아무 망설임 없이 지은의 자료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딴 거 읽을 가치도 없어. 숫자만 잔뜩 부풀렸고 이상론, 허황된 공론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하지만 제대로 데이터도 뽑아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끄러워. 파견직은 닥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제안? 건방지군. 누구에게 허락받았어? 그 자리 있던 몇 명의 사원들이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다.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어떤 이들은 서둘러 자료를 정리했다. 지은은 혼자였다. 그러나 그 직후 영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종이 묶음을 꺼냈다. 오, 이쪽은 다르잖아. 봐봐, 심플하고 좋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손에 든 것은 영업부장의 아들 최민준이 만든 제안서였다. A4 용지 2장. 내용은 거의 즉흥적인 아이디어 수준. 글자만 있고 도해도 데이터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이름만이 가치로 여겨졌다. 이야, 역시 대단하네요. 센스가 있다고 할까, 미래가 있다고 할까. 주위가 장단에 맞춰 웃음소리를 냈다. 부장님 피는 대단하네. 민중군, 진짜 천재네. 아무도 지은의 노력이나 자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 광경을 청소용 카트 그림자 뒤에서 보고 있던 순임은 대걸레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너무나 불합리했다. 너무나 얄팍한 세상. 지은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우며 중얼거렸다. 제 힘이 부족했을 뿐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보다 자신을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 순임의 가슴에 또 하나의 불이 지펴졌다. 두고 봐. 내가 네 노력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하며 순임은 대걸레를 밀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오전 11시 15분. 응접실 앞 복도에 순임은 걸레통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오는 모양인지 평소보다 유난히 부산한 분위기가 흘렀다. 직원들은 쓸데없이 예민해져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래서 그건 말입니다. 문틈새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순간 살짝 열린 응접실 문틈으로 보였다. 영업부장 최동훈이 종이 가방을 상대에게 건네고 있었다. 그 종이 가방은 불룩했다. 분명히 안에는 무언가 들어 있었다. 받은 사람은 어딘가 거래처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 양복에 빛나는 시계, 허리에는 명품 벨트. 남자는 가방 안을 가볍게 들여다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다음 달 처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순임은 묵묵히 걸레를 짜는 척했다. 하지만 그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응접실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역시 이 회사에는 아직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오후 순임은 본사 4층 부장실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다. 동훈의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실례합니다. 하고 일단 말을 걸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마시다 남은 캔커피와 영수증 뭉치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본래 청소원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임은 가볍게 시선을 옮겨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한 장을 집어들었다. 강남 클럽 블루문 접대 코스 8인분 21만 8천 원. 택시비 2만 1천 원 지연. 심야 3시. 경비네. 영수증 한 구석에는 접대비로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순임은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재빨리 찰칵 찰칵 찰칵. 강남의 고급 클럽, 심야 택시비, 꽃다발, 선물. 모두 접대라는 이름 아래 회사 돈이 쓰이고 있었다. 누가 봐도 부자연스러운 돈의 흐름. 그럼에도 순임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다. 그저 냉정하게 기록할 뿐.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뚫어지게 부패의 진실을 응시하는 감사관의 눈. 숫자는 속일 수 있어도 분위기와 냄새까지는 숨길 수 없는 법이지. 그렇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문 잠그는 걸 잊었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위험해. 순임은 반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영수증을 원래 위치에 돌려놓은 다음 쓰레기 봉투 입구를 묶는 척하며 등을 돌렸다. 철컥 방문이 열렸다. 응? 뭐야? 너였나? 깜짝 놀랐잖아. 영업부장 최동훈이 얼굴을 내밀었다. 순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양동이를 들고 복도로 나가려 했다. 야, 잠깐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한순간만 빨라졌다. 하지만 얼굴에는 일절 내색하지 않았다. 동훈이 순임의 등을 쳐다보며 말했다. 아까 여기 들어왔지? 책상 위 만지지 않았겠지? 순임은 천천히 뒤돌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쓰레기통에 쌓여 있어서 그것만 치웠습니다. 동훈이 째려봤다. 하지만 결국 그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뭐 됐어? 다음부터는 내가 있을 때는 노크해라 하고 내뱉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순임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그녀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양동이 안에 물이 어딘가 미지근하고 탁해진 것 같았다. 회사 분위기처럼 순임은 그 물을 한 번 버리고 새 물을ตื้어갔다. 이 회사의 진짜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누가 이 자료 영업부에 돌렸어? 그 목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다. 자료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은 영업부장의 아들 최민준. 어설픈 기획서라도 칭찬받던 그 남자였다. 부장 배경으로 입사 1년차 성과 제로. 태도는 인류. 회사에서도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거래처에 이 수치로 냈다고? 장난해? 그가 소리치자 주위의 젊은 사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다. 누가 한 거야? 이것 때문에 거래처가 엄청 화났다고. 그때 민준의 시선이 멈췄다. 사무실 한 구석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던 지은을 향해. 야, 너지? 이지은 어제 자료 복사하고 있었잖아. 이 여자가 잘못된 자료를 넘겼어. 지은은 눈을 크게 떴다. 네, 저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어요. 애초에 이 자료는 변명하지 마. 민준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지은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뭐, 부정하는 거야? 아니면 인정하고 사과할 거야? 정말 저는 필사적으로 말을 찾으려는 지은에게 영업부장 최동훈이 나타났다. 이지은 씨, 파견 주제에 그렇게 강하게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기묘한 위압감이 있었다. 해고되면 다음엔 어디 갈 거야? 누가 고용하겠어? 고졸에 자격증도 없고 할머니 간병하는 아이는 아무도 안 받아줘. 지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할머니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 한마디에 지은의 무릎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마치 이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복사기 그림자 뒤에서 순임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었다. 녹음 앱의 빨간 버튼이 조용히 점등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충분해.
마음속으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님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귀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짜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 동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떠났다. 남겨진 지은은 마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공기처럼 혼자 복사용지를 줍고 있었다. 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녹음을 멈췄다. 다음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희미하지만 흔들림 없는 결의의 목소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최근에 온 파견직 갑자기 그만뒀대? 또? 지난달 아이도 갑자기였잖아. 뭐 그만두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 부서는 지옥이니까. 사원식당 한 구석 수님은 늘 하던 대로 급탕기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 뒤에서 오가는 대화는 귀에 달라붙는 내용이었다. 파견 직원이나 신입사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그 수는 지난 6개월간 10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그 대부분이 영업대리과와 기획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님은 과거 서류 파편에서 그만둔 사람들의 명함이나 제출 서류 복사본을 조금씩 모아갔다. 찢겨진 이직서 일부에는 책임 전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네. 누군가 한 명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불편한 존재를 잘라내는 체질이 되어 있었다. 수님은 증거 사진을 모으고 녹음 데이터를 백업하고 지은의 기록과 합쳐 한 권의 작은 파일로 정리해갔다. 한편 그때 사장실에서는 수님의 아들 김도연이 월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익률은 오르고 이직률도 큰 변동은 없다. 문제 없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도 순조롭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 이번 분기도 이대로. 도현은 유능했다. 냉정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누가 그만두는지도. 데이터 이외의 세상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 곧 그의 손에 닿으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의 회의실. 또다시 현장에서 제출된 납품 자료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 제출자 이름 이지은. 또야, 이 여자. 영업과장 이영철이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이걸로 세 번째잖아. 게다가 영업부장 아들 최민준 군의 자료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런 거 제가 안 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최민준이 나섰다. 부장님, 얘 진짜 위험해요. 자기 평가 올리려고 제 자료를 멋대로 고쳤다고 하더라니까요. 증거 있어요? 그 말에 부장의 눈이 변했다. 야, 파견 주제에 말대꾸야. 건방지게. 그런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끝이야. 너 같은 파견직이 정사원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때 청소를 마친 수님이 마침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울 것 같은 얼굴. 실내에서 소리 지르는 세 남자. 수님은 망설임 없이 회의실 문을 열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한순간 공기가 멈췄다. 아, 뭐야, 할머니. 여기는 사원 회의실이잖아. 영철이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가 했다는 게 무슨 근거로요? 증거도 없이 그저 지위로 사람을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영철이 화를 드러냈다. 닥쳐. 청소하는 할머니가 나대지 마. 너도 해고야. 방 안에는 한순간의 침묵. 그리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아, 말해버렸네. 진짜 웃기다. 지은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님은 세 남자를 똑바로 응시한 채 이렇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해고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도 그 말의 무게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허리에 스마트폰을 꺼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수님은 스마트폰 통화 기록을 스크롤했다. 한 통의 이름에서 손가락을 멈추고 아무 망설임 없이 발신 버튼을 눌렀다. 통화음이 한 번 울린 후 상대가 받았다. 수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전했다. 부탁드립니다. 예정대로 회의실 잡아주세요. 짧은 침묵 후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알겠다고 답했다. 수님은 그대로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유니폼 주머니에는 녹음 데이터, 가방 안에는 쌓아놓은 영수증 복사본, 사진, 날짜가 기입된 메모,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록된 USB 하나. 준비는 다 되어 있었다. 회의실을 지나칠 때 안에서는 아직도 웃고 있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할머니 계속 기분 나빴는데 해고되어서 잘 됐다. 그 웃음소리에 수님은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담담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청소하는 할머니가 지금 바로 회사 전체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몇 시간 후 사내 전체에 일괄 전송된 오늘 16시부터 사내 긴급 회의를 개최합니다. 창업기념홀로 전원 집합 바랍니다. 라는 알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오후 4시 정각 본사 빌딩 홀에 직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뭐야? 긴급회의? 영업까지 멈추고 할 의미 있어? 부장급도 불렀다던데. 모든 부서의 사람들은 얼굴에 당혹감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사회자도 없고 스크린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앞쪽 무대만이 텅 빈 채 빛을 받고 있었다. 누가 오는 거지? 사장님인가? 새로운 방침이라도 내는 거 아니야? 아니, 설마 구조조정 같은 건 아니겠지? 그런 웅성거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등 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단상계 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냈다. 옅은 회색 작업복, 낡은 운동화, 등을 살짝 구부리고 흰머리를 뒤로 묶은 청소부 할머니 김수님이었다. 회장의 분위기는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청소하는 사람 아냐? 무슨 권한으로 서 있는 거야? 뒤쪽의 젊은 사원들은 옆자리 사람과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킥킥 웃었다. 기획부 과장 박준호는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뭐,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건가? 영업부의 이영철도 부장의 아들 최민준과 함께 팔짱을 끼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아까 해고했는데 그 할머니 진짜 끈질기네. 아니, 청소하는 할머니의 복수라니 호러인가. 그러나 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 그리고 발밑에는 노트북과 USB 하나. 그때 스크린 내려주시겠어요? 그녀의 한마디에 반응하듯 등 뒤의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뭔가 시작하는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수님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묵묵한 등단에 점차 웃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정적이 서서히 회장을 뒤덮어갔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드러우면서도 진중한 목소리에 왠지 아무도 말을 돌려줄 수 없었다. 단상의 수님이 회장 전체를 둘러본 후 한 발짝 물러났다. 그 순간 단상에 또 다른 인형이 나타났다. 현 사장 김도현. 그의 모습을 본 사원들 사이에 한순간 술렁임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수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또렷하게 이렇게 알렸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이자 저희 회사의 창업자이시며 오늘부터 회장으로서 현장에 복귀하십니다. 시간이 멈췄다. 누군가 의자를 차고 일어서려다 멈췄고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을 떨어뜨렸다. 회장이라고.
킥킥 웃던 사원들은 일제히 얼굴을 굳혔고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했던 몇몇은 자리에 주저앉듯이 가라앉았다. 영업과장 이영철. 할머니가 나대지 마라고 내뱉었던 불과 10분 전에 자신을 떠올리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옆에 부장아들 최민준. 천재잖아. 나랑 잘 맞았었는데 하고 으스대던 입이 이제 완전히 닫혀 있었다. 기획실 과장 박준호. 우유를 끼얹었던 그 아침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모니터 앞에 USB를 꽂았다. 지금부터 시작될 것은 청소부 할머니의 복수가 아니다. 회장 김수님에 의한 단죄의 시간이었다. 웅성거리는 낮은 흔들림 속에서 수님이 천천히 USB를 컴퓨터에 꽂고 스크린을 향했다. 재생 부탁드립니다. 직후 회장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다. 가장 먼저 비춰진 것은 음성 데이터. 너 해고되면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건데? 닥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파견직이니까. 증거를? 그런 건 네가 했다고 하면 끝이잖아. 목소리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영업부장 최동훈과 그의 아들 최민준. 그 다음으로 흘러나온 것은 응접실에 숨겨진 영상. 종이 가방에 든 현금을 건네는 동훈의 모습. 이것으로 다음 달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웃는 얼굴. 돈을 받는 남자의 손에는 고객 리스트. 이어서 영수증 사진. 클럽 접대, 심야 택시, 고급 선물, 캬바쿠라 명의의 꽃다발.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증거 날짜, 발언, 해당 부서, 금액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춰진 것은 이 안. 읽을 가치도 없어. 파견직이면 됐잖아. 파견 주제에. 천재잖아. 민준군은 피가 다르니까. 지은의 제안이 찢기고 킥킥거리는 회의실의 모습. 그 전모가 영상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회장에는 숨막히는 듯한 정적이 찾아들었다. 젠장. 누군가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새어나왔다. 영철은 새파랗게 질려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부장아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을 지경이었다. 수님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이 회사를 누구 하나 무시당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회사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어딘가에서 잘못된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증거 영상 재생이 멈춘 순간 회장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압력이 가득했다. 수님은 천천히 단상의 마이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이 회사에 출근하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배웅하는 생활을 몇 달 동안 계속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뿌리가 썩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얼굴을 들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확신했습니다. 수님은 한 박자 쉬고 나서 내뱉었다. 당신들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말이 칼날처럼 울려 퍼졌다. 영업부장 최동훈은 완전히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 눈은 멍했고 그저 작게 고개를 저을 뿐. 아니, 그 녹음은 오해입니다. 저 그녀를 생각해서 저는 회사를 위해 줄곧 헌신해 왔습니다. 그 옆에서 부장아들 최민주는 무릎을 꿇고 완전히 침묵했다. 다리가 떨리고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기획과장 박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건 그저 장난이었어요. 그럴 생각은 그러나 이제 그런 의도가 용납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수님은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날 복도에서
킥킥 웃던 젊은 사원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설마 회장님이실 줄은... 아니, 그런 건 상관없죠. 죄송합니다.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변명이 아니라 평범하게 변했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임을 알았을 때 인간은 이렇게도 쉽게 무너진다. 그럼에도 수님은 그들을 고함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실수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실수와 마주하지 않는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회사를 바꾸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아무도 반론할 수 없었다. 후회도 수치심도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사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는 혼자 떨리는 목소리로 울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있었다. 이지은, 몇 번이고 짓밟히고 그럼에도 일어서려 했던 그녀야말로 지금 회사에 가장 필요한 인재였다. 회장의 공기가 고요해지는 가운데 수님은 천천히 아들 김도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너는 회사의 숫자만 봐왔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고통도 노력도 모두 놓쳐왔다. 그 말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창업자로서의 질문이었다. 도현은 대답하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도현은 수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등은 처음으로 사장이 아닌 한 명의 아들로 돌아와 있었다. 회장 뒤편 직원들 사이에 파묻히듯 앉아있던 지은의 이름이 불렸다. 이지은 씨, 앞으로. 한순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눈이 흔들리고 주위가 와르르 뒤를 돌아본다. 저 뭔가 잘못한 건가? 떨리는 무릎을 억누르듯이 일어서서 천천히 단상으로 향한다. 발걸음은 비틀거리고 시선은 흔들렸다. 단지 단상의 수님이 온화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만이 공포 속에서 하나의 등불이었다. 지은이 앞에 섰을 때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었다. 몇 초의 침묵 후 수님이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놀라게 했구나. 하지만 가슴 펴고 여기에 있어도 된단다. 이 아이의 제안은 내가 본 것 중 최고 수준이었다. 네? 지은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떠졌다. 내용도 구성도 무엇보다 현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위에 서는 사람일수록 봐야 할 자료였다. 겨우 지은의 입에서 갈라지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 혼날 줄 알았어요. 또 누구 탓으로 돌려질 거라고. 그 말과 동시에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봐주고 계셨군요.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의 분위기를 바꿨다. 누군가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장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이지은 씨, 오늘부로 정사원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개혁에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울면서 그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존재조차 없었던 그녀가 이제야 비로소 여기에 있어도 좋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다. 그 순간 회장의 어딘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 명, 이어서 또 한 명, 그리고 점차 모든 사람들의 손이 모여 따뜻한 박수가 회장 전체를 감쌌다. 놀란 듯 뒤돌아보는 지은에게 예전에 무시했던 젊은 사원이 작게 고개 숙이며 말을 건넨다. 미안, 내가 틀렸어. 다른 여성 사원도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당신 자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말은 못했지만 그 말에 지은은 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똑바로 등을 펴고 웃었다.
그 미소를 보고 수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구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님의 손이 지은의 등을 조용히 밀어주었다. 한때 파견 주제라고 욕먹던 소녀가 이제 박수와 함께 환영받는 동료가 되었다. 며칠 후 본사 1층 로비에 커다란 포스터 한 장이 걸렸다. 사람을 보고 목소리를 듣다. 그 아래에는 작게 회사 로고가 있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것을 올려다본다. 그 로비 안쪽 대걸레질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 있다. 흰머리를 하나로 묶고 등을 펴고 말없이 바닥을 닦는 수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수님은 다시 뒷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양복도 직함도 필요 없다. 그저 거기에 사람이 있어주면 그걸로 좋다. 수님은 대걸레를 놓고 다 쓴 양동이를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포스터를 올려다 봤다. 자, 다음엔 어디를 닦아볼까? 그렇게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하지만 그 등에는 확실한 자부심과 사명이 깃들어 있었다. 들려. 정사원이 된 지은은 사원증이 달린 넥스트랩을 목에 걸고 회사의 뒤편 작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너머에 있는 사람은 할머니. 몇 번이고 되묻는 목소리에 그만 웃음이 터져 나온다. 아니, 꿈 아니야. 할머니, 저 정사원 됐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그 말의 마지막은 살짝 떨렸다. 정말 고마워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전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떨어진 곳 정원수 그림자 뒤에서 대걸레를 닦고 있던 수님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얼굴은 돌리고 있지만 그 눈가가 어딘가 상냥하게 풀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은의 목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닿고 있었다. 수님은 작게 미소 지으며 모놀로그처럼 중얼거렸다. 아직 내일은 끝나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려주려는 것도 아니었지만 한없이 조용하고 강하게 울려 퍼졌다.